단맛 줍시다. 1번.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다른 대상과의 차이점을 드러내어 중심 화제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잎을 산화시키지 않는 녹차와 달리 홍차는 이라고 되어 있지. 뭐뭐와 달리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답이 5번입니다. 이번에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취향에 맞게 첨가물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법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의 답은 5번입니다. 발표자가 다루지 않은 내용을 지적하며 아쉬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표자가 다루지 않은 내용 지적하며 아쉬워하는 부분 없습니다. 다음 4번에 가의 입론을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인공지능 판사의 판결에는 사람 판사의 검토가 항상 요구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요구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요구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여기 반대 1을 보면 과거에 없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사람 판사가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라고 돼 있지. 이럴 경우에만 사람 판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항상 요구되는 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다음은 5번.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5번입니다. B의 반대 2와 C의 찬성 2는 모두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질문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B의 반대 2를 봅시다. 땡땡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적 발전에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이 어려운 것은 윤리적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판사도 그 딜레마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찬성 2에서도 땡땡대학교 판결문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범죄일수록 피고의 직위가 높을수록 더 쉽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판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 판결이 내려져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억압하고 있는 게 맞지? 압박하고 있는 게. 다음 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인공지능 판사 도입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판사가 갖는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 부작용이 아니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한계. 다음 7번. 나의 마지막 문단을 고쳐 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영된 수정 계획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사법 절차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고 기존 주요 쟁점, 기존 판례, 학계 의견 뭐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지, 그치?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초구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중 글에 반영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지? 다음 9번입니다. 보기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하고자 한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기억의 이와 니은을 활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부 경험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왜 기부 경험이 없느냐? 기부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그 다음에 전문가 인터뷰에서 모금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소액 기부의 경우에는 기부자들이 직접 요구하지 않는 이상 기관에서 기부금의 사용 내역 등을 밝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부자들이 기부금의 사용 계획과 사용처, 사용 금액 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추구한다라고 했으니까 관련성이 없지.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다음 10번 조건에 따라 A에 들어갈 영어로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비유적 표현 큰 물결 뭐뭐 하자 청유문. 다음 문법입니다. 문법 봅시다. 어근과 접사는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어근은 단어에서 실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고 접사는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는 주변 부분이다. 접사는 어근에 덧붙여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파생 접사라고 부른다. 헛수고와 일꾼에서 자 헛이 요거는 접두사지 요게 어근이고 일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일이 어근이고 꾼이 전미사지. 어근은 단어의 중심을 이루는 구성 요소이므로 단어의 중심을 이루는 구성 요소. 그래서 여기서 중심은 얘지. 그리고 일꾼에서 중심은 얘지. 단어는 하나 이상의 어근을 포함한다. 구성 요소가 두 개인 경우로 한정하면 우리말 단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어근 플러스 접사, 접사 플러스 어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어근 플러스 어근에 해당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밤나무, 어근 플러스 접사에 해당하는 것은 욕심쟁이, 접사 플러스 어근이라고 하는 것은 햇사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어근은 규칙 어근과 불규칙 어근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규칙 어근은 품사가 분명하고 다른 말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다. 반면에 불규칙 어근은 품사가 분명하지 않고 다른 말과 결합해도 제약이 따른 어근으로 아름답다의 아름이나 깨끗하다의 깨끗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접사는 어근에 결합하는 위치에 따라서 앞에 붙는 것이 접두사고 뒤에 붙는 게 전미사지. 풋사과에서 풋은 접두사, 덮개의 개는 전미사에 해당한다. 접두사 전미사는 어근과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며 문법적 기능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접두사는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할 뿐 파생되는 단어의 품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헛이 명사 고생이나 수고에 붙는다 하더라도 모두 품사는 명사가 되는 거지. 동사 살다, 보다에 붙여 파생된 단어는 모두 동사이지. 품사 변화 없어. 그런데 전미사는 접두사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단어의 품사를 바꾼다. 이가 동사 먹다, 벌다에 붙여 만들어진 단어는 모두 명사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1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2번이지. 두 개의 어근이 아니라 앞에 붙는 구는 접두사지. 그래서 접사 플러스 어근이 됩니다. 다음 12번으로 갑니다. 다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2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A에 들어갈 말 접사가 어근의 앞에 붙느냐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되어 있지. 치솟다, 풋사랑 앞에 붙지. 그 다음에 접사가 단어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꾸는가로 했을 때 아니오야. 형용사로 바꾸는 게 아닌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없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형용사였지. 없다. 형용사가 뭘로 바뀌는 거야? 원래 형용사였는데 얘가
부사로 바뀐 거지. 좁히다는 원래 좁다였지. 좁다는 뭐야? 원래 형용사지. 그런데 좁히다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동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13번에 적절한 걸 고르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얘를 맏형 짧다, 색연필과 불나방, 붙이다로 나눌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앞에 있는 아이들과 뒤에 있는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 답은 4번입니다. 의문변의 결과로 의문의 개수가 달라졌느냐? 자, 한번 봅시다. 맏형이라고 하면 몇 개야? 어머. 어머. 더 뚱뚱해졌네. 얘로 가야 되는데. 자, 맏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그럼 옆으로 갔을 때 몇 개로 바뀌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바뀌었지. 의문의 개수 달라졌지? 그다음 짧다 같은 경우에도 하나, 둘, 셋, 넷, 5, 6개였지. 근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로 바뀌었지. 색연필도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였지.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로 바뀌었지. 처음에 나온 이응은 의문의 개수로 치지 않는다라고 했지.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다음은 1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어머, 잠깐만, 5번입니다. 5번. 네, 5번. 10개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관용어를 수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용어가 아니라 10개가 꾸며주는 애가 누구야? 원하는 일. 그치?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틀린 이유는 리을을 보니 이르시대가 지금 객체 높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객체가 아니라 뭐야? 주체 높임이지. 허공 깨서 이르시대 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이 4번이 됩니다. 아, 여기 지금 잠깐 위로 갑시다. 이거 원하는이 아니라 꾸며주는 게 합격했다지? 이거 체크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서술어. (16번부터) (20번까지) 봅시다. 첫 번째 지문. 나위소의 강호구가. 강호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의미하는 거지. 구가라고 하는 것은 9수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1수, 2수, 3수, 4수부터 9수까지 있는 노래이다. 자, 1수부터 봅시다. 부모님은, 어버이는 나를 낳으시고 임금이 나를 먹였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감사하고 임금도 감사하다. 낳은 덕, 먹인 은혜를 다 갚고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효와 관련된 것이고 얘는 춤과 관련된 거겠지. 수견이다라는 말은 수견이는 고요하고 엄숙하게 70이 넘으니 할 일이 없어 하노라. 하노라 이런 거 다 영탄법입니다. 그래서 1수에서는 부모님과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다음 3수를 봅시다. 연하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노을이란 뜻인데 문학에서 연하가 나오면 자연입니다. 자연에 깊이 든 병이라고 해서 자연 때문에 든 병을 뭐라고 하냐면 연하고질이라고 하지. 연하고질.
다른 말로 천석고황이라고도 합니다.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깊이 든 병이 약이 효험이 없어서 강호에 버리언저라는 말은 자연에 버려진 지가 10년이 됐다는 뜻이야. 그 말은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자연에 온 게 10년이 됐다는 거지.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이제 죽지 못하는 것도 그것이 성은이라는 말은 임금의 은혜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지. 감사하는 마음. 달이 밝고 바람이 잔이라는 말을 잔잔하니 물결이 비단과 같구나. 단정을 비껴놓아 작은 배를 비스듬히 놓아 오락가락하는 흥을. 백구라고 하는 것은 뭐야? 갈매기지. 하라고 하는 말은 많이 즐기지 말아라. 세상이 알까 하노라. 지금 백구를 부르고 있지? 그러니까 영탄법이지. 도노법. 여기가 영탄법이지. 백구야.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도노법, 마지막에 영탄법. 그 다음 팔수. 피소주 무절이 밑에 뜻 나와 있지? 이렇게 풀로 만든 소주와 무절이. 피소주 무절이 우습다라고 어른 대접이라고 돼 있는데 어른 대접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남으셔. 남들이 이르는 말이 초추하다라고 초라하다라고 하겠지만 보잘것없이 초라하다라고 하겠지만 두어라. 이것도 내 분수에 맞는 일이니 분내사인가 하노라. 내 분수에 맞는 일인가 하노라. 그래서 마지막과 관련되는 사자성어는 안분지족. 자, 백상루 별곡으로 갑시다. 들은지 오래러니 보았구나. 백상루라고 하는 것은 평안도 안주에 있는 누각입니다. 누각. 야속하다. 강산이 날 기다리고 있었던가. 처음으로 만나보고 예전 본 듯 반기니 유정한 너인가 인연 있던 나이던가. 유정이란 말은 인정이 많은 너인가 아니면 인연이 있던 나이던가.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 구조가 같으니까 대꾸법이 되겠지. 고려 예터를 어느 해에 고쳤길래 웅장한 누각이 어제 세운 듯하구나. 처마가 높이 솟아 공중에 들렸으니 금빛 푸른빛 밝게 빛나 그림자가 물가에 뻗쳤구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뭐 금빛, 푸른빛 이런 것들 있지? 다 시각적 신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까지 끊으면 백상류의 아름다운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백상류의 아름다운 모양. 높은 난간 비겨 앉아 취하여 돌아보니, 취하다란 말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아름다움에 취했다는 뜻이야. 주변의 풍경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돌아보니 좌우 현판에 옛사람들 지은 시는 풍경이 보채어 조화를 얻었으니, 이 풍경이 보채어 조화를 얻었다라는 말은 아름다운 경치가 보채어서 재촉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으니 생각이 막혀
보탤 것이 전혀 없다. 너무 아름다워서 글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수많은 푸른 산, 흰 구름 사이에 솟아나서 이런 것도 다 시각적 심상이 되겠지. 그리고 솟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 다 상승적 이미지입니다. 높으니 낮으니 넓으니 좁으니 각양각색 흩어져 있는 것은 묘양산이 맛을 보며 푸른 병풍을 둘렀도다. 높다란 성곽이 산 허리를 에둘러라는 말은 애워서 막아서 굽거니 펴거니 숨거니 베거니 이런 거 다 열거법이지. 변방의 방비는 철옹성에 가깝다. 그러니까 주변이 철옹성, 쇠로 만든 그 독처럼 튼튼하게 둘러싸인 산성과 같구나. 약산 동대에 늦은 구름이 다 거치고, 약산 동대는 그 대의 이름입니다. 평안북도 영평군에 있는 대의 이름입니다. 늦은 구름이 다 거치고 향로봉 어깨에 자줏빛 노을이 비꼈을 때 이런 거 다 시각적 심상이지. 창문을 열어 젖히고 베개에 기대니 번잡한 마음에 눈까지도 겨를이 없다. 정신이 없구나. 두 갈래로 내린 물이 누각 앞에 와서 모아져서 세 갈래 물질기 되어 섞여도며 감도니 이런 거 다 뭐야? 묘사입니다. 묘사. 쌍용이 뒤틀며, 쌍용은 물줄기를 얘기하는 거지. 여의주를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산성을 가로풀어 갈라나온 모양과 같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는 지금 누각 앞에 흐르는 청천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누각 앞에 흐르는 청천강의 모양. 여울에 썰물이 되어서 물가가 옅어졌으니 마름 캐는 동자와 빨래하는 아녀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마름 캐는 동자라고 하는 것은 마른 목골로 된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캐는 동자와 빨래하는 아녀자는 갯벌을 만나서 웃으며 가느냐, 갯벌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웃으면서 가느냐, 아침 물결 잔잔하여 수면이 맑으니 눈앞이 어른어른 정신이 표현하니, 표현이란 말 잘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가볍다는 뜻이야. 가벼우니 열자 뜻 나와 있지.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구나 라고 해서 신선이 된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백상류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이다. 자, 그러면 쭉쭉 내려가서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16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에서 비유적 표현 요 부분이지. 물결이 비단과 같다. 그 다음에 다에서 비유적 표현은 떡시로 같다. 그리고 내려가서 자식과 같다. 다 비유적 표현이지. 답이 4번입니다.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왕주의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왕주의 번영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감탄하고 있는 거야. 1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8번의 답은 4번입니다. 향로봉에 노을이 질 때 창문을 열고 베개에 기대는 것에서 화자의 번잡한 마음이 해소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소된 게 아니지.
그냥 주변 풍경을 바라보는 모습이지. 19번에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19번의 답은 1번입니다. 백구는 화제의 즐거움이 투영된 거고 뻐꾸기는 반가움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2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현실적 삶에 배제한 산골의 모습이 드러나오는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현실적 삶에 배제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6번부터 28번까지 지문 좀 봅시다.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읽어볼게. 어머니는 동물적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삶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조금만 아프거나 배고픈 것도 참지 못했다. 노인정에서 점심 먹은 것이 조금 부실한 날은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허기진 모습으로 돌아와서 숟가락을 들고 밥통부터 찾곤 했다. 이 때문에 우리 집 전기밥통에는 언제나 밥이 준비되어 있게 마련이다. 밥이 없으며 아무렇지 않은 일에도 까탈을 부리며 심하게 며느리를 닥달했다. 어머니한테 밥은 생명이며 에너지원이다. 어머니는 몸의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아이들처럼 몸살을 떨며 병원을 찾아가 주사 맞는 것을 좋아했다. 노인네들이 항생제 주사를 많이 맞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 우리 가족들 중에 해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도 어머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배고픈 것도 잘 참았고 아무리 아파도 자리보전하거나 약을 먹지도 않았다. 몸살이 나서 앓으면서도 휘청거리며 후미를 두고 밭에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젊었을 적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있으면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는 것으로 행복했다.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삶은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이 그것이었다. 한창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한테 소박을 당해 눈물 대신 땀을 흘리던 것으로 외로움을 참았다. 첩질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반거충이 아버지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단어 자, 뜻은 뭐냐면 무엇을 배우다가 중간에 그만두어 다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반거들충이야. 반거들충이. 중간에 그만두어서 다 이루지 못한 사람. 어머니는 남은 식구들의 생계를 떠맡았다. 계속된 궁핍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희생 때문이다. 우리 식구의 생명줄을 머리에 이고 버둥거렸던 어머니의 모습은 내 가슴 속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로 살아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달라졌대지. 가장 큰 문제가 이 냄새야. 그 제목도 지금 이렇게 소설 속의 제목으로 이 소재를 삼은 거지. 늙으신 어머니 향기라라고. 더 정확히 따져보면 도시로 나와 아들 며느리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인지 모른다. 고부 사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가 고부 사이지. 고부 사이가 서서히 버그러지기 시작했다. 버그러진다라는 말은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아내의 짜증 섞인 투정질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무렵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 자, 이게 지금 문제로 나왔었지. 27번 문제. 자, 2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27번의 답이 3번입니다.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쁘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내 코의 어머니의 냄새는 오래된 신김치에서 나는 군내 같기도 하고 어쨌든 다 부정적인 냄새로 느껴졌다는 거지. 어머니의 냄새가 역겹다고 느껴질 때마다 젊었을 때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 자, 그러면 쭉쭉 가서 이렇게 내용이 중간에 이해가 되면 바로 문제로 넘어가.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27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26번에 답은 2번입니다. 나의 시선으로 인물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2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어머니 인생을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게 틀린 거지.
34번부터 37번까지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제목이 황운전이니까 얘가 주인공이겠지?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과 그 대적과의 관계를 동그라미와 세모로 표시를 해두면 이해하기가 편해. 황운이 집에 내려와 본즉 화염을 쫓아 안이 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집이 완전히 불바다가 된 거지. 가속 30여 명이 죽었고 동네 사람이 겁내어 다 도망하였는지라 풍비박산이 된 거야. 풍비박산. 황운이 하늘을 우러러 일장 통곡한 후에, 한바탕 울고 난 후에 헤아리기를, 야, 이거는 누구의 소행이다. 진권, 나쁜 놈이겠지? 소행이니 이곳에 있다가는 남은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니 장차 사명산을 찾아가려니와 내가 갑자기 없어지면 설소저가 나의 존모를 몰라서, 존몰이라고 하는 것은 존속과 멸망이니까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서 반드시 몸을 보존치 못하리니 생사를 알게 하고 가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잠시 어디로 갔다라는 것을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거지. 하여 절구 10여 수를 지어서 세런의 집 후원에 들이치고 이날 사경에 떠나 사명선으로 향할새 몇 달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 한 사람이 사자를 타고 산중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뭔가 비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황운이 노인을 따라 수리를 들어가더니 높은 벼랑 아래 이르러는 그 노인이 채를 들어 사자를 친즉 사자가 두어 번 뛰놀며 벼랑 위에 올라가는지라. 다 뭐야?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지. 황운이 능히 오르지 못하여 벼랑 아래서 방황하더니 문득 본즉 벼랑 아래에 큰 길이 있거늘 황운이 길을 따라 들어가며 살펴본즉 수십 장 벼랑 위에 백수 노인이 앉아서, 이 노인이 뭔가 황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지. 청의 동자에게 옥피리를 불게 하거늘 황운이 섬돌 아래로 나아가, 제배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절한다는 뜻이야. 두 번 절하니 노인이 문득 동자를 명하여 산신령을 부르라 하더니 산 위에서 쫓아 큰 사자가 내려와 노인 앞에 굴복하는지라. 이런 것들도 다 비현실성, 노인의 비범함을 강조하는 부분이들이지. 노인이 꾸짖기를, 야, 너 이미 네가 할 일이 이 산을 지킬 것인데 이 진토미생, 진토미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세에 하찮은 사람이란 뜻이야. 그럼 속세에 하찮은 사람은 여기서 누구겠어? 황운이 되겠지. 황운이 여기 왜 들어오게 네가 제대로 못 막았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야. 그 사자가 듣기를 다하며 화가 난 마음이 등등하여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며 달려들거늘 황운이 급히 몸을 날려 벼랑 위에 올라앉아 꾸짖기를. 그러니까 얘도 뭔가 비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속인이라 해도, 속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찌 이런 명산에 출입지 못하겠느냐. 내가 여기 못 들어올 곳이 뭐가 있겠느냐. 내가 비록 용렬하나, 용렬하다는 말은 변변치 못하나 너 같은 짐승을 곤충으로 생각하겠다 라는 말은 너까지껏 곤충처럼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몸을 날려 내려가며 손을 들어 사자의 머리를 치니 사자가 휘파람을 길게 하고 간데 없는지라. 그러니까 황운이 이거 도사가 술법을 썼구나 줄 알고 노인 앞에 가서, 소자는 나는 가긍한 사람으로, 가긍한 사람이란 말은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이란 뜻이야.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으로 사명산 도인을 찾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 바라건대 존군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야. 아득한 인생을 좀 인도하십시오.
노인이 이르기를 너 무슨 일로 사명상을 가니? 황운이 이르기를 사명산 도인을 찾아 제자가 되어 술법을 배우자고 합니다. 노인이 이르기를 그대 재주를 보니 그만하여도 세상이 용납할 것이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세월이 태평한데 술법을 배워서 못하려고 하느냐. 황운이 이르기를 헌원씨도 치유의 난을 만나고 자 뭐 헌원씨, 주나라, 문왕 이런 것들 다 뭐겠어? 고사를 활용한 부분이야. 중국 고사를 활용한 부분. 그러니까 태평한 시대에도 위태로움에 대비를 했다. 비록 태평 시절이라도 위태함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관련된 사자성어는 유비무한이 되겠지. 유비무한. 노인이 웃으면서 이르기를 그러할진대 나를 따라오라 하거늘 그제야 황운이 그 노인이 사명산 도인인 줄 알고 도인을 따라 한 곳에 이르러서 검수를 배우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봅시다. 이 설현. 이 설현이 나왔던 부분이 아까 앞부분에 설소저라고 나왔었지. 황운의 여자 이제 결혼할 배우자가 되는 거지. 설현. 설현은 양철 등의 횡액을 피해 달아나다. 태양산에서 도수를 배운다. 진건과 그 형제인 진형. 다 나쁜 놈이지.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이에 황제는 설현을 원수에 황운을 부원수의 명하여 이들을 토벌케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설현이 지금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위치가 되는 거지. 황운은 남자인데도 더 낮은 위치에 처해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좀 여성의 능력을 남성보다 우위에 두는 설정을 했다. 홍계월전이랑 좀 비슷한 거지. 자, 그 다음 갑시다. 원수가 조서를 읽어 장졸들을 다 알게 한 후 나쁜 놈 진영을 죽인 이유를 황제에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진권을 잡을까 계교를 생각할세 천서 옥간격을 보다가 문득 일개 한 가지 꾀를 생각하고 군중에 전령하여 이르기를 80만 병이 각각 부대 하나씩 대령하되 5월 22일 술시에 웅주를 파하겠다. 무너뜨리겠다. 하니 여러 장졸이 그 이유를 모르고 다만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물러나니라. 이때는 5월 22일이라. 진걸이 진건에게 이르기를 다 나쁜 놈이지. 오늘은 을사일이니 만일 기묘시에 큰 비가 시작하면 술시까지 올 것이니 성 안의 수도를 신축할 것이다. 신축한다라는 말은 타일러서 경계할 것이다 하더니 과연 묘시 말에 큰 비가 시작하는지라. 이날 인시에 원수가 여기서 원수는 설현이지 일시 제군을 재촉하여 조반을 먹이고 각각 부대에 모래를 담아 대령하였더니 술시가 되매 계속 큰 비가 내려 평야에 다 물이 불어넘치는지라. 성 안에 큰 냇물이 미쳐 나오지 못하여 원수가 명령을 내리매 80만 병이 일시에 모래에 넣은 부대로서 수도를 곳곳에서 막으니 물이 흐르지 못하여 성을 넘는지라. 진권 나쁜 놈이라고 했지. 크게 놀라서 성곽 위에 올라 물을 피하나 어두운 밤에 이 일을 당하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다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니 문득 전선장 양달이 진권의 위급함을 보고 전선 10여 척을 성곽 아래에 대거늘. 그러니까 얘도 나쁜 놈이지. 진권이 진걸과 더불어 겨우 장사 50여 원을 데리고 동쪽을 바라고 달아나니라. 이때 원수가 진권의 달아남을 보고 군사를 분부하여 막은 문을 트고 성 안에 들어
성상에 청도기를 세워 백성을 두루 살펴 위로하고 정병 10만을 모아 급히 진권을 쫓아간다. 진권이 동호에 다다라 청홍성이 운거하더니 문득 군사가 보고하되 서련이 이미 성 아래에 결진하였다거늘 서련이랑 지금 원수랑 다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헷갈려하는 게 동일한 인물을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불러서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라는 거야. 진권이 어찌할 줄 모르는지라. 다시 또 원수가 같은 인물이야. 진권이 철옹성의 들밀 보고 동호 지도를 들어본 후에, 그러니까 주변 지역을 살펴본 후에 중요한 장수를 각각 분발하여 신면에 매복하여 여차여차하라 하고 스스로 대군을 거느려 오주에 진을 치고 싸움을 도도되 진권이 마침내 나지 아니하더니 20여일 만에 식량과 말을 먹일 풀이 부족해져 군마와 백성이 다 죽게 되었는지라. 이에 진권이 배수일전을 생각하고 배수의 진을 친다라고 하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배수의 진을 생각한다는 게. 직일에 진걸로 선봉을 삼고 양철로 후군장을 삼아 남은 병사 5만을 거느리고 성문을 열고 나와 싸움을 청하고는 원수가 하령하기를 병법에 군구 막출하니 도적의 길을 열어주고 뒤를 쫓음이 가할 것이다. 하니 여러 장수들이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군사를 거두어 길을 열어주니 진권이 의심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급히 오주로 달아나는지라. 원수가 그제야 각 진에 호령하여 기고를 세워서, 기고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쓰는 깃발과 북이야. 급습하니 진권이 황망분주, 마음이 급해서 당황하고 분주해서 서하규와 우시춘 등이 일시에 힘차게 돌진하여 나와 진권과 다 나쁜 놈들이지 다 산채로 잡았거늘 원수가 진권을 효수하고 목을 베어서 달고 진권 등을 함거에 넣어서, 함거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실어 담그는 개 씻고 나르던 수레야. 경사로 보내고 원수는 뒤를 쫓아 해고나니라. 그러면 37번부터 다 맞춥시다. 37번부터가 아니라 34번부터. 적절한 것은 답이 2번입니다. 3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36번에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3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2번입니다. 이거는 초월적인 능력과 관련성이 없지. 43에서 45번 봅시다.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는 꽃나무 가지지? 당신은 누구냐면 꽃. 그러니까 꽃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는 거잖아. 귀먹고 눈먼 당신은, 귀먹고 눈먼다라는 말은 아직 생명력이 싹을 틔우지 못한 상태니까 추운 땅속을 헤매다가 꽃이 피려면 거쳐야 되는 고난과 시련이겠지?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사람들이 꽃을 보면 즐거워하잖아. 그러니까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부르지 않아도 당신 옵니다. 때가 되면 꽃은 핀다.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 옵니다. 때가 되면 꽃은 핀다. 당신이 올 때면 먼 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봄이 올 것이다라는 거지.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아직은 꽃이 피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꽃을 피우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내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이 터지고 내 눈, 내 귀, 거덜난 몸뚱이 갈갈이 찢어지고 왜냐면 꽃을 피우려면 꽃나무 가지에서 찢겨 나가야 되니까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이거 다 열거법이지. 열거법. 그리고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 뭐뭐 하고 싶고 뭐뭐 하고 싶고 뭐뭐 하고 싶고 벌컥벌컥 물사발을 들이켜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을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흰 꽃잎입니다. 잎잎이 뱉어날 테지만 부서지고 무너지면 당신을 보낼 일이 아득합니다. 굳은 살가죽에 불 댕길 일이 막막합니다. 왜냐면 꽃이 피려면 가지의 껍질이 찢어져야 되니까 불탄 살가죽을 뚫고 다시 태어날 일이 꿈만 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망만한 손으로 뼈스에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 고르는 당신, 생명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우리 둘은 헤어질 때가 가까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자기 안에 발 담그는 것들을 물에 적게 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의 영역에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대상들을 배려하는 모습이지. 배려. 그리고 보호하는 모습이야. 모난 돌멩이라고 나한테 돌을 던져도 모난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고 검은 돌멩이라고 검은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다 뭐야? 포용하는 모습이지. 산이고 구름이고 물가에 들어서 나무며 나는 새까지 겹쳐서 들어가도 어느 것 하나 상처 입지 않는다. 바람은 쉴 수 없이 넘어가는 수면 위에 줄글을 다 읽기는 하는 건지 수면 위의 줄글이라고 하는 것은 물결을 얘기해. 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는다. 바닥이 깊고도 높다. 그러니까 하늘마저도 포용하는 저수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공통점 구르쇼라고 되어 있는데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지. 여기서도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는다. 통사 구조 반복되고 있고 4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2번입니다. 당신이 어떤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말은 없습니다. 45번의 답은 1번입니다. 희생과 관련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문학이지. 21번부터 25번까지 지문 좀 봅시다. 첫 번째 단락.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서비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로서 조세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존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말은 내가 내기 싫다라고 해서 안 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지. 조세 채권 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납세 의무의 성립. 그 다음은 확정. 그 다음은 소멸의 과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납세 의무는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하는데 과세 요건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 세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행위인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금액인 과세 표준, 과세 표준에 대한 세금의 법정 비율인 세율로 이루어져 있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세금별로 다른데 1년 단위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래서 각 해에 얼마를 벌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소득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지. 달별이 아니라 1년 단위입니다. 해당 과세의 기간이 끝나는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만약 세법이 개정될 수 있지. 그런데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납세 의무 성립 단계에서는 납세 의무가 아직
지금 이게 지금 납세 의무 단계잖아? 추상적인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추상적인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직까지 납부할 세액과 납부 기한 등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정 단계.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이 허용되는 잠정적인 확정이다.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절차에 따라 확정돼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절차 없이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이 정해지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자동 확정 방식이라고 한다. 국가는 이 방식을 통해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에는 신고 납세 방식과 부과 과세 방식이 있다. 이 두 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즉 신고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이외의 절차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신고 납세 방식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해당 세금의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가 대표적이다. 이 방식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납세 의무를 확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정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민주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 강제적이 아니니까. 신고 납세 방식의 1차적인 확정권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미신고하거나 자진 신고를 했으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신고할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세무조사가 들어가.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이거 걸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망신당하는 사람들 많지.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한 때에 2차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본인이 적게 계산한 거에 대해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 다음 부과 과세 방식은 납세 의무 확정권을 과세관청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토대로 이상이 없으면 과세관청이 확정한다. 만약 신고에 탄료의 정황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이 추가 조사해서 세액을 확정한다. 이 방식에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법 협력 의무로서 확정 효력은 가지지 못한다. 과세관청은 세액을 결정해서 납세 의무자를 통지하고 그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납세 의무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탄료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적게 신고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주로 이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확정하게 된다. 그런데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 확정 방식에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해서 이를 바로잡으면 되는데 과세 표준 신고서의 법적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산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좀 깎아준다는 거지. 반대로 신고해야 될 세액보다 많이 신고했으면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얘도 기한이 있어. 5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 효력이 발생된 세금은 누구든지 납부하기만 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 비록 납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미납세금을 먼저 충당하고 이제 거기에서 남은 걸 돌려주게 되는 거지.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입니다. 지금 7번째 단락에서 과세관청은 납세 의무자의 환급분을 미납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 다음에 가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아직 납부 세액과 납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기억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5번입니다. 기억은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디귿은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에서 보면 지금 자동
여기 앞에 설명하고 있지. 디귿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 2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자, 5번이 틀린 이유는 개정된 세법이 2024년 5월 1일에 시행되며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개정 이후의 세법이 아니라 갑 같은 경우에는 개정 이전의 세법을 적용해야 되겠지. 개정 이전.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답이 1번입니다. 뭐뭐라고 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무엇으로 이름 지어 부른다 라는 의미입니다. 29번에서 33번 지문 봅시다. 첫 번째 단락 보면 프랑스의 철학자 리케르는 텍스트 즉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자기 해석학을 주장하였다.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는 미메시스의 개념을 확장하여 미메시스의 삼중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를 통한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을 설명하였다. 미메시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술에서 현실을 모방 또는 재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세계를 이상과 현실의 이원적 구조로 본 플라톤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30번의 답이 2번입니다. 모방된 대상을 다시 모방함으로써 세계를 이상과 현실로 나눈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세계를 이상과 현실로 이원적 구조로 봤던 거지. 이상과 현실이 이원적 구조로 본 플라톤은 현실을 이상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한 것으로 보았는데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은 그 현실을 또 다시 모방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감각세계인 현실을 부정적으로 봤던 거지. 인간의 이데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인식했다.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은 갈래마다 모방의 양태가 다르다. 연극은 서술자의 개입 없이 그리고 서사시는 서술자에 의해서 현실을 모방한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이 있다는 말은 우연성이 아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 인과적 관계가 들어갔다는 것이 창조적 모방이며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인간이 쾌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았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받아들여 리케르는 미메시스를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구성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 미메시스로서의 문학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독자의 삶으로까지 연결하고자 하였다. 라고 해서 단계가 있지. 미메시스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걸 굳이 읽을 때 자세히 읽을 필요 없어. 문제 풀 때만 필요하면 되니까. 자, 네 번째 단락. 미메시스 3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자, 그러면 2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은 미메시스 3에서 작가의 형상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네 번째 단락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은 작가가 아니지 독자지. 그 다음에 31번의 답은 2번입니다. 3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인과관계에 따라서 배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게 아니라 세 번째 단락에서 자신이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행동만을 골라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3번이 틀립니다. 33번에 바꿔 쓸 수 없는 말은 답이 4번입니다. 계승하다라는 말은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을 물려받아 이어나가다라는 뜻이니까
D는 계승이 아니라 연결하다가 적절하겠지. 38에서 42번 봅시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대상을 요소별로 분석하여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 TCO층, 전자수송층, 페로브스카이트층, 전공수송층. 다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 나와 있지. 에너지 공급 분야의 혁신 기술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전지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또는 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다음 4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온 간 결합 에너지가 작은 건 맞는데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낮은 게 아니라 앞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약한 에너지 자극에도 반응이 활발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 다음 4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지금 B 같은 경우는 전자수송층이지. B는 전자수송층이고 D는 전공수송층이야. 그런데 B는 무기반도체가 맞는데 D는 유기반도체야. 유기반도체 소재로 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모두 무기반도체 소재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지. 4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2번입니다. 광전 변환 효율이 높은 유기 태양전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흡광 계수가 높은 소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자의 이동 속도가 빠른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지.